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 사는 위니허니 용룡입니다. 와, 벌써 3월이 됐네요. 3월이 돼서 그런지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위니펙도 한낮 기온이 0도를 찍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이 따뜻해졌겠죠? 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캐나다에서의 생활비와 자녀의 영어 준비 및 교육에 대한 문의를 이메일로 해주셨습니다. 자녀의 영어 준비 및 교육은 다음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5인 가족 생활비 전격 공개입니다. 우선은 저희 가족의 수입 항목입니다. 저희 가족의 수입은 크게 5가지인데요. 급여, 차일드 케어 베네핏, 우버이츠, 텍스 리턴, 파트타임 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타일세터로 일하면서 받는 시급이 있을 수 있고요. 캐나다에 입국해서 18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차일드 케어 베네핏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 1명당 보통 450불 내외의 금액을 받습니다. 특히 저희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월 9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짬짬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입은 약간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월 800달러 내외로 벌고 있는 우버이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일종의 연말정산 같이 매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신청하는 텍스 리턴이 있는데요. 전체 받는 금액을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30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은 2000달러 정도와 저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밝히지 못한 제 시급은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올린 캐나다 탈공 연봉 1억의 실체를 보시면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가족의 지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출 항목은 크게 주거 관련, 교육 관련, 교통 및 통신 관련, 생활비 관련으로 크게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 관련 지출을 말씀드려보면 모기지 비용으로 한 달에 약 84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 125달러 정도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이 왜 주거 관련 지출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보통은 모기지를 받을 때 생명보험 가입하는 것을 종용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부가 갑자기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대출받은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으로 모기지 금액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콘도 피인데요. 아파트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약 512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는데 이 비용 안에는 수도세와 전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세 200달러, 화재보험 23달러 정도에서 저희 가족이 지출하는 주거 관련된 비용으로 월 1700달러 정도 됩니다. 주거 관련해서 캐나다에서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하우스, 아파트, 콘도에서 모두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우스에서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나 콘도에 비해서는 월 렌트비가 비쌌던 것 같습니다. 또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이 별도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잔디관리나 제설관리 등 전체적인 주택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저희 가족에게는 귀찮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에서 아파트와는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월 렌트비가 가장 저렴했지만 제가 살았었던 아파트는 주차장 이용료,
또 세탁기를 집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거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로 냈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1670달러 정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가 한국에서의 아파트와 가장 비슷한 형태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많고 물론 그 소유자에게 렌트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사 와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새로 구입했고 집에 손봐야 되는 것들은 직접 고쳐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출의 두 번째 항목인 교육 관련된 비용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실제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200달러 정도의 비용인데 또 아이가 특별활동 비용으로 트럼펫을 배우고 있어서 악기 임대비 정도 외의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도 특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둘째는 이제 12학년으로 대학교 두 곳에 입학 지원했던 비용이 약간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대학교를 들어간 첫째는 등록금으로 약 7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등록금으로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교육과 관련된 연간 비용은 1900달러 정도이고 월간으로 따지면 160달러 정도 되네요. 자녀의 교육,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유학을 오시는 분들의 경우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우에 1년에 약 6,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의 등록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국제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적게는 23,000달러에서 많게는 6만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출을 받으면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본 정보는 워크퍼밋 중에 클로즈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계셔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항목의 세 번째, 교통 및 통신 관련입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주유 비용으로 월 170달러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 150달러, 기타 교통비로 1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씁니다. 이 기타 교통비에는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든가 통학버스나 재통근 버스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충전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4대를 쓰고 있는데요. 핸드폰 사용료로 약 225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와이파이 사용료로 75달러, 기타 통신비로 20달러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어서 교통 및 통신 관련된 비용으로 한 달에 약 740달러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위니펙 같은 경우에 코스트코 기준으로 3월 2일에 리터당 1.429달러였네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370원 정도의 비용이 되는데요. 한국은 요즘에 휘발유가 한 18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보다는 약간 저렴하다, 많이 저렴한가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1리터에 600원 정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교통과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딜러샵이나 키즈 같은 곳에서 새 차나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면서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번호판을 제가 직접 부착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번호판 같은 걸 구청 같은 곳에서 압인해서 이렇게 못 만지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드라이버로 제가 직접 부착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부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싱입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내가 되고 매월 또는 격주로 일정의 비용과 이자를 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표현하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리스의 방식입니다. 보통 48개월 정도로 계약을 많이 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타고 다니던 차를 구매하거나 새 차로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출 항목의 마지막인 생활비 관련 항목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약 1,3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고요. 외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식음료 비용으로 2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네요. 또 의류나 기타 생활비, 일회성 비용 등을 모두 합친 생활비 관련된 비용은 한 달에 약 1,900달러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주요 식자재 구입처를 구분해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61%, 한인마트에서 23%, 기타 16% 정도로 나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위니펙에는 88마트, 캐리마트, 현대마트 같은 한국 물품을 파는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을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수입으로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달러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출로는 월 평균 4,5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비용들까지 감안한다면 4,5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 5인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말씀드린 생활비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약 3년 정도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정착 초기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착 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생활을 살게 될 텐데요. 중년의 가장으로 처음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최저시급과 비슷한 시급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언어 능력까지 갖추고 계시다면 다를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수입이 생각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 초기에 들어가는 지출은 앞서 설명드린 한 달 생활비 외에도 큰 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차도 사야 되고 살림살이도 사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대체로 2년 정도의 기간이 그랬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족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드린 저희 5인 가족 생활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들었던 한 달 생활비의 총액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한 달 생활비의 총액이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삶이 조금은 더 어렵고 빡빡하게 느껴지는 건 생각보다 수입이 크지 않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등에서 저처럼 생활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생활비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오셔서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정착 초기의 비용, 여유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저희 가족 5인 생활비 전격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